민주당 대선 경선의 최대 승부처인 광주 전남 지역 경선 결과가 조금 뒤에 나오게 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과반 승리를 거두게 될지, 이낙연 후보가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지 주목이 되는데요. 오늘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최대 승부처라고 누누이 얘기해서 그 결과가 사뭇 더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그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또 추석 민심은 어떻게 반영이 될지 많은 관심이 쏠리는데요. 전망하기가 조금 쉽진 않겠지만 두 분께 차례로 잠시 뒤 있을 개표 결과 좀 미리 볼 수 있는 결과를 여쭤보겠습니다. 네. 양 캠프, 그러니까 뭐 이재명 캠프나 이낙연 캠프 관계자들 이야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 호남 민심의 전반적인 분석은 이렇습니다. 전남은 확연하게 이낙연 후보가 우세하다. 예. 반면에 전북은 이재명 후보가 우세하다. 그리고 광주는 백중세다. 이렇게 늘 양측 캠프에서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민심은 그런데 그 민심이 당원 투표에 얼마만큼 반영되느냐, 얼마만큼 수렴되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좀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민심이 어느 정도 당심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전제로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은 뭐 광주, 호남, 전남 지역까지만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은 뭐 큰 격차는 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낙연 후보가 오늘은 좀 우세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제 이재명 후보 측도 사실은 오늘보다는 내일에 좀 더 그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이재명 캠프의 목표도 호남을 다 합쳐서 표차에 상관없이 1등, 상징적 1등에 관심을 지금 초점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까지의 결과를 본다면 아무래도 이낙연 후보가 좀 더 우세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들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래서 저도 뭐 비슷하게 예측은 합니다. 어쨌든 그 전남에서는 뭐 이낙연 후보가 좀 우세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건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좀 있고, 근데 광주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좀 앞서고 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원래는 저는 뭐 광주 전남에서도 이제 대세론으로 이재명 후보가 치고 나가지 않겠나 봤는데 어쨌든 대장동권 의혹이 터지면서 사실 좀 주춤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약간 목표를 좀 하향 조정해서 한 45% 정도를 이기는 거로 이제 그 하향 조정을 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 민심에 대한 예측이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괜히 그 어떤 득표율이 저조했을 때 그로 인한 이제 충격을 미리 좀 완화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사실 저는 좀 백중세라는 것에 이제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민주당 경선 같은 게 벌써 한 3달 지났거든요. 레이스가 시작된 지 6월 말부터 지금까지 이제 9월 25일까지 3달 지났는데 이제 그 10월 10일까지 보면 이제 보름 남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오늘 투표의 결과가 발표될 텐데, 사실 전체적으로 뭐 광주 전남해봤자 권리당원 투표는 뭐 12만 7천 명 정도 수준이라 여태까지 했던 뭐 전체 지금 누적 투표율만 해도 유효 투표가 한 53만 정도 되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그 전체 퍼센트에 영향을 미칠 그 투표수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가지는 상징성이 워낙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누르고 또 상당한 격차로 앞서간다면 50% 과반 득표를 이번 개표로 이제 뒤바꾸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상당한 추격세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개표의 결과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주기는 굉장히 애매한 상황인데, 과거의 경선 상황들 보면 이 호남 지역이 갖는, 특히 민주당에서는 이 지역의 의미가 상당히 컸었고, 호남에서 바람을 일으키면 그 바람이 이어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양쪽 후보들이 굉장히 조심하고 또 기대감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결선 투표까지 가는 계기가 될지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이 가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결선 투표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뭐 전남,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의 어떻게 보면 뭐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예. 전남 지역 투표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가 오늘 어느 정도의 좀 우위 또는 이제 선전을 할 것으로 예측은 합니다. 그런데 이번 선전의 그 바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배경을 분석을 해본다면 예. 역시나 의원직 사퇴라고 하는 배수진 이건 이제 동정론하고 이어지거든요. 여기에 때마침 대장동 의혹이 불면서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 연휴 초반만 하더라도 사실은 호남에서 이런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큰 바람을 불러오는 거 아니냐 할 정도로 휘청했거든요. 호남의 여론이. 그런데 연휴가 좀 지나가면서 이 대장동 의혹이라고 하는 게 양날의 칼로 다가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불안한 후보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이낙연 후보와 그래도 좀 흥행을 위해서는 결선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동정 여론이 불었는데 이게 이제 민주당 전체 어떤 그 지지율 하락 이걸로 이어지면서 이 대장동 의혹이라고 하는 게 어떠한 증거도 없이 지금 소위 말해서 민주당 전체의 경쟁력을 깎아먹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 결국은 국민의힘 좋은 일만 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또 소위 말하면은 뭐 역풍이 분 거죠. 이런 역풍이 또 한번 뭐 광주라든지 지역에서 부는 느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게 전남과 광주에서는 그나마 영향을 미치겠지만 과거에 이제 호남이 중요한 이유는 호남의 결정에 따라서 수도권이 그 결정을 따라가는 모양새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이낙연 동정론이라고 하는 거는 호남 특히 전남에만 그것이 크게 존재하지 수도권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바람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 설사 이낙연 후보가 선전을 하더라도 이것이 다음 주에 있을 2차 선거인단 그리고 이후에 있을 수도권 투표 특히나 이제 경기 투표가 또 곧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본다면 이 바람의 지속성, 연속성 그것이 과연 있을까?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호남에서의 어떤 차찬 속의 태풍으로 끝날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그런 거를 따진다면 결선 투표 가기가 결코 쉽지 않을 거다. 특히나 오늘 투표율이 낮아요. 예. 투표율이 낮다라고 하는 거는 누적 투표율에서 쫓아가야 되는데 이 격차를 줄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점까지 고려를 해서 결선 투표 결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낙연 후보의 호남 경선에서의 신승 정도를 예측을 하시면서 그러면서도 결선 투표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만약에 신승이 아니고 좀 압승 쪽으로 기대 이상의 효과를 이낙연 후보 쪽에서 거둔다면 그래도 큰 변수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뭐 민심과 당심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양 캠프 모두에서 전남은 이낙연 후보, 그다음에 전북은 이재명 후보, 광주는 백중세라고 했는데 만약에 내일까지 결과에서 예를 들어 과반 이상을 갖다가 이낙연 후보가 휩쓸었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거는 이재명 후보로서는 치명타를 입는 거죠. 예. 화천대유, 대장동 의혹이 근거는 없지만 당원들에게 굉장한 불안감을 갖다가 불러일으켰고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불안감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게 된다면 이것은 이후에 2차 선거인단 투표라든지 이런 데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가 오늘 내일 압승을 거둔다면 뭐 저는 2차 선거인단이나 이런 쪽에서 결선 투표까지 갈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그래도 그 고지는 넘는 거 아니냐 그런 평가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이 교수님, 대장동 개발 의혹을 많은 분들이 이번 경선에 가장 큰 변수로 꼽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여파를 미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우선 사실 추석 민심 때 이 대장동 그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이제 그 회자가 됐고 국민들이 그 관심을 굉장히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부동산 사실 이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나 화가 나 있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이 대장동 이 이슈 같은 경우는 사실 국민들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거라 저는 굉장히 그 민도가 굉장히 높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예. 뭐 하나 해결되는 게 없이 계속 뭐 어제도 역시 모 변호사를 미리 예.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취업시켜 갖고 사전 모의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도 나왔고 또 350억이 그 3억 5천이 아니라 350억이 투자된 거다라고 했지만 그 돈이 뭐 희한하게도 또 뭐 SK그룹의 뭐 최태원 회장의 동생이 또 집어넣은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네. 뭐
그 전 검찰총장 얘기가 나오고 뭐 이렇게 계속 이제 의혹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부분은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거다라고 보는데 오늘 이제 개표가 되는 그러니까 광주 전남 지역의 권리당원 표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쳤을까라는 부분에서 약간 좀 회의적인 거거든요. 어떤 면이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이 약간 중도적이고 일반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예민하지만 그 오랫동안 당을 지켜왔던 권리당원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결집하는 효과를 낼 수도 있거든요. 특히 지금 이제 권리당원이라면 결국 1년 동안에 6번의 당비를 6개월의 당비를 낸 그 지역 뭐 이렇게 진성 당원들 아닙니까? 예, 예. 아주 그 당에 대한 애당심을 갖고 있는 당원들일 텐데 이런 당원들 입장에서는 결국 이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들끼리 이 문제 갖고 싸우면 안 된다라는 거에 의해서 오히려 이재명 후보를 좀 옹호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다. 물론 권리당원이라 하더라도 전부 다가 이렇게 아주 그 골수 당원이라기보다는 또 뭐 주변의 권유회에서 가입한 당원들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당의 핵심이라고 볼 때는 오히려 결집 효과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장동 이슈가 일반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예민해도 그것에 대해서 그 이번 투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된다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서 박 교수께서 언급하셨던 그 투표율이요. 이 투표율도 투표율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어느 후보가 유리하고 불리하고는 선거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이번에는 호남 경선의 투표율이 생각보다 낮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캠프가 유리하다라는 거에 캠프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전 인수격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역시 뭐 개표하면 열어봐야지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는지 가늠이 되겠지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본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이제 여론조사라든지 아니면은 양 쪽에서 양 진영에서 이제 분석하고 있는 판세를 기반으로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확실히 투표율이 낮다라면은 이낙연 후보에게 불리한 게 사실입니다. 이제 결론은 결선 투표를 가려면 11만 표의 표차를 갖다가 줄여야 되는데. 예. 호남이 지금 20만 표라고 그러는데 투표율이 50%가 지금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10만 표를 나눠 가지면은 아무리 이낙연 후보가 선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4, 5만 표밖에 못 가져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4, 5만 표를 가져가고 이재명 후보가 3만 표 가져가게 되면 그거 1만 표 줄여 가지고 과연 과반 저지를 갖다가 다음에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 바람이 불면은 다음 2차 선거인단 투표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칠 텐데 네. 결국은 20만 명에 가까운 그 호남 권리당원들의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서 그 격차를 확 줄일 수 있는 그런 모수가 나와야 되는데 모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거는 뭐 볼 것도 없이 이낙연 후보에게는 불리한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그 낮은 투표율 속에서도 득표율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의 득표율이 뭐 압도적이다. 네. 이러면은 또 그 해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은 이 낮은 투표율이 이낙연 후보에게는 확실하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교수께서도 비슷한 생각 갖고 계시는지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지금 온라인 투표율이 광주 전남 지금 한 45% 정도, 40%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다음에 전북이 35%인데, 근데 지금 온라인 투표 말고도 이제 ARS 투표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지금 집계되지 않은 결과인데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50%를 넘기기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 과거 19대 대선 때 보니까 광주 전남이 한 50% 투표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정도 선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광주 전남이 지금 12만 7천 명의 당원들이 50% 투표를 하면 한 6만 3천 명 정도밖에 투표가 안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미 11만 표 이상, 11만 3천 표 이상이 벌어졌고, 그랬을 때 6만 3천 명의 그 유효 투표 수를 가지고 만약에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한 10% 차이로 이긴다 하더라도 결국 이제 이재명 후보가 예를 들어서 한 40%, 이낙연 후보가 한 50%, 나머지 10%는 또 다른 후보들이 나눠 갖는다고 보고 40대 50이라 하더라도 전체 누계 투표수에 미치는 영향은 한 1,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계산해 보니까 52대 한 34 정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결선 투표를 가기 위해서는 그 이재명 후보의 지금 현재 득표율을 49%대로 주저앉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장 이제 광주 전남의 이제 개표 결과만 놓고 볼 때는 이재명 후보가 20%만 얻어도 그 50%를 유지하게 되는 결과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수가 작기 때문에 과반수 이하로 다운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만약 10% 격차라도 벌린다면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그 공세를 몰아갈 수 있거든요. 이 이슈는 이것은 결국 그 대장동과 관련한 어떤 민심의 이반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결국 더 불안한 후보를 내세워봤자 본선에서 필패이기 때문에 예. 안정감 있는 본인을 내세워달라라는 명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50% 이하로 주저앉혀서 이번에 결선 투표로까지 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당장 드러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호남에서의 득표의 차이를 벌리기만 한다면 예. 추격의 발판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 그리고 투표율 변수에 조금 가려진 면은 없지 않지만 정세균 전 총리가 후보직을 사퇴한 이후에 과연 이 정심에 어디로 향할 것인지 또 한 가지 최근에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서 친문계 인사들이 또 이낙연 후보 캠프에 또 합류한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 얼마나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지도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이제 정세균 후보가 사퇴하고 나서 양쪽 이재명 후보나 이낙연 후보가 다 전북은 이재명 후보가 유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정세균 후보를 지지했던 주요 인사들이 이낙연 후보 쪽보다는 이재명 후보 쪽으로 기우는 경향들이 굉장히 좀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북의 어떤 민심이 이게 드러내놓고 지지 선언을 하거나 이런 적은 없었죠. 없었잖아요. 네, 그런 적은 없습니다. 뭐 정세균 캠프에 있던 조직 담당자가 이재명 캠프로 간 경우는 있지만 그거 예. 외에 현직 의원들이 누구 지지 선언을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물밑에서는 이재명 후보 쪽으로 조금 기우는 듯한 이런 뉘앙스들을 이제 각종 인터뷰에서 풍기고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호남 경선이 끝나고 월요일 날 정세균 후보를 지지했던 현직 의원들이 모임을 갖습니다. 회동을 하는데 이제 거기서 호남 결과를 가지고 소위 말하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행동을 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호남에서 커다란 이변이 없다면 결국은 원팀 민주당의 어떤 경선 이후를 갖다 걱정하면서 대세론을 지지하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게 지금 정세균 후보 캠프들에 참여했던 의원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뭐 홍영표, 신동근, 김종민 의원의 이른바 친문계 의원으로 지금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면서 합류한 굉장히 왕성하게 좀 활동을 하고 있던데 이 여파는 어느 정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친문 세력들 특히 현역 의원들 가운데서 뭐 그 이재명 후보 캠프로 간 인물도 있고 이낙연 후보 캠프로 간 인물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미 그동안의 지지율 안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반 당원들이나 국민들의 여론은 이미 그전부터 분화가 돼 있었어요. 예. 이낙연과 이재명으로 분화가 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 어느 캠프에 줄 서는 쉽게 얘기해서 줄 서는 현역 의원들의 거취만 결정 안 된다 뿐이지 네. 지지자들은 이미 다 그 각 캠프로 지지가 나눠졌기 때문에 거기서 뭐 소위 친문을 지향하는 몇몇 의원들이 이낙연 캠프에 좀 더 많다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후보를 바꿀 국민이나 지지층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큰 변수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국민의힘 경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경선 열차가 먼저 출발하면서 다소 좀 늦게 가고는 있지만 국민의힘 경선도 점차 무르익고 있습니다. 지금 두 차례 TV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의 또 토론은 어떻게 이어질 것인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 청약 통장 관련된 요 발언을 해서 좀 더 지탄을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공약 표절 얘기도 나오고 있고 계속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두 차례 TV 토론 이기재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윤석열 후보에 대한 사실 기대치가 많이 낮았죠. 토론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경선을 시작하면서 준비 안 된 모습이 보여졌고 그리고 그 캠프 입장에서 계속 토론을 피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의 기대치가 낮았다 보니까 아마도 두 번의 TV 토론을 통해서 뭐 기대보다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잘했네 이런 평이 또 의외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 정치권에 오래 몸담았던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뭔가 좀 이렇게 어색하고 토론과 관련해서도 자기 주장을 좀 분명하게 하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그 논박을 제대로 이렇게 자신 주도권을 가지고 끌고 가지 못하는 측면을 봤고요. 예. 뭐 청약 가점 같은 경우도 뭐 그런 경우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사실 뭐 내용적으로 보면 그게 그렇게 그 실수로 나올 만한 사안은 아니었거든요. 어쨌든 유승민 후보가 군 제대한 사람들에 대한 청약 가점을 5점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약을 이제 카피한 거 아니냐라고 질문했을 때 어떤 청약 가점의 5점의 그러니까 의미에 대해서는 본인이 알고 있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가점 제도가 왜 대부분 이제 부양 가족 수에 의해서 가점 제도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6명 정도,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나 자녀 둘에 한 6명 정도 될 때 부양 가족 만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이제 그런 가점에 대해서 이제 군을 제대한 사람에 대해서 주는 거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카피에 대해서 이제 한 거냐고 물어봤을 때 본인은 이제 집을 집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 청약 이제 부금의 통장을 만들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버린 건데 사실은 집을 살려고 하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집을 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통장을 안 만들었다는 예. 의미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좀 경험의 미숙함이 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경험의 미숙함만으로 얘기하기에는 이제 다른 후보들이 이제 짚고 들어오는 측면이 뭐냐면 그게 이제 말실수 문제만이 아니라 그러면 전 국민들이 청년들이 영끌까지 해가면서 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청약 통장을 만들고 매달 뭐 10만 원씩 내고 이런 그 어떤 서민이라든가 청년들의 아픔이나 그 어떤 그 삶 이거를 모르고서 뭐 과연 대통령을 하면 잘할 수 있겠느냐라는 점을 짚고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사실 좀 방어 논리가 약한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전반적으로 어쨌든 윤석열 후보의 여러 가지 이제 좀 부족한 분들이 드러나는 점, 그 다음에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의 어떤 날카로운 맛이 드러나고 있고, 그 다음에 원희룡 후보나 그 다음에 뭐 기타 이제 후보들이 이제 선전을 하면서 이제 차츰 이제 토론이 지금 이제 무르익어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2번 했기 때문에 아직 4배수를 압축하는 거에서도 4번의 토론이 더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갈수록 좀 흥미진진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예, 조금 이른 감이 없진 않지만요. 저희가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이 교수께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명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가운데서 2강 1중으로 분류가 됩니다. 윤석열, 홍준표 후보 그리고 1중은 유승민 후보. 이제 8명 중에서 4명으로 가리는 2차 컷오프가 곧 있게 되는데 남은 한 자리 누가 안착을 하게 될지 조심스럽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원희룡 후보가 4위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원래는 이제 최재형 후보가 사실 선전을 했는데 예. 지금 뭐 캠프까지 해체하고 지금 뭐 정의화 전 의장께서 이제 지지 선언까지 철회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보고 네. 원희룡 후보는 그동안 어쨌든 제주지사에 7년 동안 가 있었지만 중앙 정치의 경력이라든가 어떤 행정 경험을 가지고 상당히 안정감 있는 경선 레이스를 펼치는 것 같고 결국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예. 당원들 입장에서도 과연 4명의 후보가 누가 들어가야 좀 더 타이트한 토론뿐만 아니라 안정감 있게 즉 한 사람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원팀이 돼서 결국 정권 교체를 향해 가야 하는데 그중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 있어야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느냐를 주목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원희룡 후보가 4강 안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예. 두 분 말씀을 일단은 여기까지 듣고요. 잠시 뒤에 다시 모셔서 민주당 경선 얘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창원 장한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